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인도 파키스탄 국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먼저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경쟁적으로 핵 개발했는데 인도가 핵 개발을 하자마자 파키스탄 당시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파키스탄 국민들이 풀뿌리를 뜯어먹어도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우와, 이거 북한이랑 닮았는데. 그리고 인도 인구만 14억 5천이에요. 인도 인구만. 와, 중국이 중국보다 많지.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인도 인구가 14억 5천인데 네. 에이 파키스탄은 그럼 얼마 안 되겠네. 파키스탄도 2억이에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2억. 와, 대단하다. 그 나라를 합치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거든요. 우와. 일단은 인도 세계 군사력 4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12위. 문제는 각각 이 핵탄두 보유 수가 172개, 170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풀뿌리를 뜯어먹어서도 경쟁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두 핵 보유국이 정말 맨살을 붙대고 있는 상황에서 손대면 톡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야, 여기 제일 문제구만. 근데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우리의 희망이 조금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이 비핵화는커녕요. 최근에 이 전쟁 상태에 돌입한 이 두 나라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국제사회를 들썩이면서 이러다 핵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위기설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네. 어우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가 관광지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카슈미르. थोड़ा बताइए हुआ पति को मार दिया जहांगीर तो क्या बेड़ियां पे से जुड़ते हैं बहुत ही कश्मीरी हैं 어머, 이게 청기가 그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왜? 어머머, 나 어떡해. 그냥 무차별적으로? 허용을 했대. 어머, 어떡해. 야, 관광지에서 무슨 일이야? 야, 아, 사람. 어머, 26명 사망했어? 1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Pakistani nationals will not be permitted to travel to India. 우와, 125대가 출국했어.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자기 집에 날라오는 거예요? 야,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야, 남의 일 같지 않다, 진짜. 핵 배치하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북 관계와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파키스탄의 어떤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차차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텐데 먼저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태훈 씨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시작부터 짚어주셨어요. 이건 절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해골 무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벌이며 앙숙지간이었죠. 우리나라와 북한이 딱 그렇습니다. 10년 뒤, 아니 5년 뒤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이 케이스는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은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인도의 스위스라 불릴 정도로 이 카슈미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스위스일까요? 아니면 카슈미르일까요? 이거 진짜 스위스 같아요.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인도도 파키스탄도 이 땅에 대한 이 영토권과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대로 그 컴퓨터 모니터에 그러게. 적용하는 맞아요. 배경은. 그럼요. 카슈미르 지역에 2024년 한 해에만 관광객이 3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래요.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지역에서 끔찍한 유혈 테러가 벌어집니다. 인도의 땅 안에 카슈미르 안에 있는 파할감이라는 지역에 총기로 무장한 5명의 무장괴한이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총격 테러를 벌이게 된 것이죠. 아, 5명이. 그 파할감에서 벌어진 테러가 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전쟁으로 번졌을까?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어요. 5명이 딱 와서 그냥 난살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 하나하나 세워놓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아우, 너 어머, 어머. 무슬림이 아니야.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라고 대답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는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면 예. 이제 무슬림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걸 외워보라고. 그다음 무슬림만이 알 수 있는 질문으로 해서 그 속관에서 하나하나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처형이었어요, 처형. 그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 거거든요. 이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 무장 단체들은 아직도 국적이 파키스탄인지 아니면 현지 캐시미르인지 모르고 있지만 와서 관광지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모든 남자들이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너 여자 한 명 더 너도 와.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바지를 내리게 하고 복용 수술한지 안 한지는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무슬림들은 복용 수술하고 힌두교 사람들 복용 수술 안 해요. 그게 예, 다 거기서 확인하고 복용 수술이 안 했던 남자들을 다 모으고 그것 바로 27명이 그 남자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방법이 종교 없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여자 눈 앞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어떡해. 다음에 너 가서 총리한테 얘기해. 이 카시미르를 니네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지 카시미르 이제 포기해야 되는지 가서 너의 총리한테 얘기해. 증인이 되라? 네, 증인이 되라 해서 그 여자 눈 앞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난사에서도 몇 명이 다쳤어요. 근데 그 27명은 그냥 이렇게 손발에 대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들은 뭐 저항전선이라는 단체다라고 자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 뭐 소수의 뭐 테러리스트들이 저질렀다라고 네. 보기에는 이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예. 라고 하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 배후에 누가 있 파키스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고 늘어졌던 거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파키스탄이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됐는지 안 연루가 됐는지 몰라도 인도 입장에서는 저런 그 무자비한 네. 무장 집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너희가 다 보장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बिहारियां पे चलते यार मौत की कसम दी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인도 파키스탄 국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먼저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경쟁적으로 핵 개발했는데 인도가 핵 개발을 하자마자 파키스탄 당시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파키스탄 국민들이 풀뿌리를 뜯어먹어도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우와, 이거 북한이랑 닮았는데. 그리고 인도 인구만 14억 5천이에요. 인도 인구만. 와 중국이 중국보다 많지.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인도 인구가 14억 5천인데 네. 에이 파키스탄은 그럼 얼마 안 되겠네. 파키스탄도 2억이에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2억. 와, 대단하다. 두 나라를 합치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거든요. 우와. 일단은 인도 세계 군사력 4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12위. 문제는 각각 이 핵탄두 보유 수가 172개, 170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풀뿌리를 뜯어 먹어서도 경쟁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두 핵 보유국이 정말 맨살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손대면 톡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야, 여기 제일 문제구만. 네, 우리가 보통 한 국가에
핵무기 전력을 얘기할 때 이 3대 핵전력, 뉴클리어 트라이아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상대에게 쏘아서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주요 3개의 무기체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번째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세 번째가 핵 전략 폭격기인데요. 인도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 인도 이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상대방에게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이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는 상대가 우리가 제대로 이 선빵을 날려도 이 적을 굴복시키지 못하겠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보복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억지력을 갖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도를 치기에 충분한 이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과 이 전폭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핵폭탄을 인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 총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배후 세력을 찾아내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앞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인도 입장에서는 이 자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자국 영해에서 벌어진 테러 임의로 그 테러의 배후를 파키스탄으로 명확히 지금 지목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경제 규모로 보나 아니면 군사력 규모로 보나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그걸 당하고 가만히 있는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일단 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 이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외교관도 추방시켰고요. 파키스탄 역시 맞대응을 했습니다. 똑같이 인도 국민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를 취소하고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 파키스탄에게 비장의 보복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물길을 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인도하면 가장 유명한 강이 어디죠? 인더스 강이죠. 근데 이 인더스 강이 사실은 여러 개의 지류를 이어지면서 파키스탄으로 이어지거든요. 나 겐지스 강밖에 몰랐어. 나도 겐지스 강이라는 줄 알았어. 저도 겐지스 강.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그런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인더스 강이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데 이 중에 인도가 이 댐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체나브 강의 물길을 막은 겁니다. 심지어 인도는 젤룸 강의 댐을 통해서도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물길을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굉장히 물에 민감한 나라거든요. 지금 물 건드렸는데 저렇게 전쟁 선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은 세계 물 부족 3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강에 80%의 주민이 몰려서 삽니다. 강가에 다 몰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인더스 강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95%가 인더스 강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더스 강이 마르면 강만 마르는 게 아니라 농민이 마르고 나라가 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겠네. 그렇죠. 식량이 없어지니까. 파키스탄 GDP의 23%가 이 농업과 농업에 연관된 2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근데 그걸 막아버린다고? 그렇죠. 그거를 건드린다고 한 건데 우리는 이거 인더스 강이라고 부르지만 파키스탄은 다르게 불러요. 아바신, 강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파키스탄에서는 강이 마른다 그러면 신의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인도 파키스탄이 이 인더스 강을 놓고 물 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 두 나라가 이제는 물을 놓고 이걸 무기화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인더스 강 조약을 맺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인도가 이걸 어긴 거나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물이 없으면. 그래서 물을 가리켜서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했지만 인도 파키스탄 특히 70년대 전쟁이 제일 심했어요. 그때도 인도는 인더스 강을 건들리진 않았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건들리는 거. 5월 7일 새벽 파키스탄 영토 곳곳에서 성광과 함께 강렬한 폭발음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됩니다.
인도가 대규모 군사 보복 작전을 기습적으로 감행을 한 거죠. 인도가 이 군사 보복 작전의 작전명을 지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신두르. 뭐예요? 신두르 작전이란 건데 이 신두르라는 말은 결혼한 이 힌두교의 여성이 붉은 가루를 찍는 네. 그 점을 신두르라고 해요. 그럼 왜 인도가 보복 작전 이름에 신두르 오퍼레이션이라고 작전을 붙였을까? 테러로 남편을 잃은 이 인도 여성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파키스탄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인도는 이 군사 작전에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망인. 미망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두르 작전은 굉장히 기습적이었고요. 파키스탄의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포함해서 인도가 정밀하게 미사일 타격을 했습니다. 9곳에 24발의 이제 미사일을 포격했고요. 인도가 이 타겟팅한 지역이 파키스탄이 몰래 비밀리에 국제 테러 단체와 교류를 하는 거점들을 우리가 첩보로 알아내서 그곳을 타격했다라고 현재 인도는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파키스탄도 즉각 이 군사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양국 간의 순식간에 이 공중전이 붙은 겁니다. 인도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파키스탄도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양국의 전투기 무려 125대가 하늘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도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삐끗하면 전면전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양국은 뭐가 있다?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있다. 자, 이 공중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치 상황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촉즉발의 공중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기 125대가 떴어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 당시 인도에서는 세계 최강의 이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의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띄웠어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 J-10C를 띄웠어요. 양국의 전투기가 촥 뛴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뭐죠? 어머, 야, 이게? 야. 어머. 어머. 우와, 세상에. 얘 뭐야 이거? 이 뭐야? 아, 저렁하는 거구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야, 저 이러고 싶냐? 어머. 어머머, 중국이 통신의 자유가 없는데 이걸 그냥 유튜버가 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야, 그럼 당연히 이거 너무했다. 이게 웃고 장난칠 얘기가 이게 아니잖아. 아니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인도 전투기가 격추당한 게 중국한테 왜 그렇게 신날 일인가요?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 가운데서 국경이 가장 애매모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어디가 어디까지가 중국 땅이고 인도 땅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요. 그래서 1962년에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 전쟁까지 펼칩니다. 이때 인도가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여러분 연례 행사예요. 인도와 중국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는데 무기를 쓸 수 없으니까 방망이 가지고 때리고 중국에는 실제로 쿵우 고수들을 보내요. 이거 서림사에 복수도 보내고 장풍도 날리고 이래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그 히말라야 가운데서 서쪽 끝에 있는 카시미르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로만 알고 있죠.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이 끼어들어요. 중국은 안 끼는 데가 없네. 지금 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카시미르가 있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아크사이친이라는 지역이 있죠. 네. 저기가 원래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집착하는 티벳과 신장 위구르를 잇는 교통 요충지예요. 저기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서 갑자기 슬쩍 중국이 들어왔네. 인도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해요. 원래는 저 땅이 이제 인도 땅이었거든요. 그걸 중국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땅은 아크사이친은 인도와 또 중국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중국이 중국 땅이다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다 얘기를 하면은 상호 대성하나 패소할 정도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카시미르 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본인들 문제도 되기 때문에 자기 무기 가지고 인도 라팔이 떨어졌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J10C가 정말로 우수해서 라팔을 잡아먹을 것이냐.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라팔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죠. 그런데 조종 기술인가? 지형의 차이가 있어요. 카슈미르는 양국의 중간에 있지만 인도의 공군 기지 등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고 파키스탄의 공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대응하기가 좋겠어요? 이쪽이 더 가까워. 파키스탄이 훨씬 더 대응하기 그렇죠. 훨씬 좋죠. 연료도 그렇고 네. 무기도 그렇고. 그렇죠. 라팔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선수를 잠깐 데려다 놓은 프로야구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준비가 안 됐어요. 말도 안 통해. 그래서 미제, 프랑스제, 팀워크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 나라의 그 무기와 장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J10C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로 미사일, 비행기, 레이더까지 하나의 세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빠른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그게 하나의 세트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순식간에 레이더로부터 미사일까지 신호가 가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번에 인도의 라팔은 91초 정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아우, 우전 중에 91초요? 91초면은 톰 크루즈가 이미 목표물에 그래, 도달했어요. 봤어요, 끝난 이미. 거예요. 마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대가 격추가 됐는데 이 이후에 만약에 공중전이 또 있으면 같은 결과가 날 것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전투기 125대가 출격해서 서로 교전하다가 한 대가 격추됐다. 이건 너무 심각한데 현재 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난 5월 10일 본인의 SNS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에 의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올렸어요. 실제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도 걱정했지만 양국 모두 다 이러다가 0.5m만 더 나가면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건 공멸이다라는 우려를 양국도 했던 거죠.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그렇게. 그래도 지금 양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78년간 대립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와 같이 300년 동안 한 나라였어요. 무굴 제국이라고. 범인도 무굴 제국으로서 이제 300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1947년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념 때문에 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이거 때문에 쪼개졌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원래는 한 나라, 300년 동안 무굴 제국이었던 한 나라가 지금 팍 터지게 싸우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는 이게 아대륙이라고 해가지고 152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00개가 넘는 토르국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양하구나. 그런데 1526년에 튀르크 계열의 이제 민족,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 내려와가지고 무굴 제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무굴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에요. 근데 원래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죠. 보면은 소수의 지배 계층은 이슬람교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힌두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당시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비율을 보면 이슬람교는 약 21%, 힌두교는 70% 이거인데 그런데 이게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종교들이 아니었어요. 알파고 기자님, 두 종교 싸울만 하죠. 왜냐하면 이슬람은 이제 기독교처럼 그 신 하나만 있어야 되고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종교인데 힌두교에서는 신이 몇 개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개수를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신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면 힌두교 사람들이 서로 신성시 하잖아요. 신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년 무슬림들이 명절 때마다 서로 도살하거든요. 힌두교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좀 약간 그치, 소가 신인데 저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소 분쟁들이 있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 가장 안 어울리는 말이 소고기 맛 카레라고. 카레와 소고기가 붙어있는 그러네, 인도랑.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요 당시는 지금 1526년도 이제 무슬림이 통치했던 무굴 제국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이제 이슬람 지도층은 소수고 대부분 국민들은 힌두교예요. 여기서 소수의 집권 이슬람 교도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수의 힌두교도를 우리가 통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뭘 하냐면 무굴 제국의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아크바르 황제가 좋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힌두교도들을 다 탄압해야 되는데 다 위아더 월드 포용하자. 야, 너희들 그냥 세금만 내면은 너희들 믿고 싶은 종교 마음대로 믿어라. 우리 터치 안 하겠다. 라고 하는 포용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힌두교 국민들도 나쁘지 않네. 원래 하던 대로 생활해도 되고 내가 원래 믿던 힌두교 믿어도 되고 원래 위에 있는 저 지도층만 자기들만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니까 it's okay 해서 나름대로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공정관계가 쭉 이어집니다. 평화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떤 한 나라가 들어오면서 이 땅이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불길하다. 무슨 나라예요? 분쟁 지역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은 죄송하지만 영국이에요. 정확하게 1757년에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당시 무굴 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거의 이제 반식민화를 시키는데 1947년에 인도 땅에서 200년 동안 영국은 얼마만큼의 착취를 했을까요? 이 인도에서. 천문학적으로 가져갔겠죠. 아 근데 뭘 가져가? 이거 그러니까요. 카레 가져가? 카레 가져가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착취를 해갔겠겠죠. 후추. 맞아. 후추도 가져갔어. 후추, 뭐 향신료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말고도 광물 자원도 엄청나게 많아. 인도예요? 200년 동안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면서 착취해간 돈이 6경원. 육경원. 거의 블루마블 아니고? 블루마블에도 경우는 없어요. 자, 6경원. 이게 달러로 지금 환율로 45조 달러예요. 그래도 감각이 없어.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 있죠? 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95년치 국가 예산. 야 너무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국가들 있죠.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영국은 정말 사과할 때 많다. 너무했다. 아니 영국 이거를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는 한 나라가 인도라는 한 나라로부터 200년 동안 착취한 금액이에요. 6경원이에요. 6경원. 대단한데? 영국은 또 뭘 했냐면 인도를 무굴 제국이죠. 약간 미개한 민족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힌두교와 이슬람 우리는 인정 못한다. 기독교로 개종해라. 라고 강조를 했고 또 뭐 했냐면 너희들 지금 쓰고 있는 언어 못 쓰게 하고 영어. 일제와 똑같아요. 공식 언어, 일상생활 언어 다 영어로 해라라고 통일을 시킵니다. 영국이 지금 인도 대륙에게 이제 영어만 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힌두교도들은 얼씨구나가 받아들여요. 오케이, 땡큐, I'm fine, 땡큐 하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약간 무슬림들은
자존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안 배운다. 영어 너희들만 배워라. 힌두교도 너희들 배워. 우리 무슬림은 안 배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 관리들과 고위 관리 공무원 뽑을 때 영어 쓰는 사람 뽑을까요? 그렇지. 영어 못하는 사람 뽑을까요? 영어 쓰는 사람 뽑죠. 그렇지. 그래서 공무원이 점점 힌두교도들로 채워집니다. 이게 통치 여기에 무슬림이 공포감에 쌓였어요. 인구도 적은데. 우리 소수 무슬림은 다수인 힌두교한테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공포에 휩싸여요. 여기에 영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이 거대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를 미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간질? 정답. 야, 북한이랑 똑같네. 한국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나쁜 정책이었어요. 이간질. 디바이드, 서로 나누고 눈을 네. 통치한다 이거거든요. 1909년도에 정말 영국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종교별 분리 선거구제를 실시합니다. 뭐냐면 선거구는 말 그대로 이제 인구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영국이 뭘 했냐면 무슬림들 일로 와. 너희들 무슬림을 위한 무슬림 지역구를 만들고 선거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다 무슬림 후보만 출마를 해. 그리고 무슬림만 투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슬림 너희들 의회에서 의석수 보장해 줄게. 갈라치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09년도에 이제 그 인도의 분리 선거구제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인구수, 신도수가 다르고 네. 이거는 갈등의 요소로서 지금 폭탄 하나 그냥 정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국민회의라고 하는 힌두교 정당, 무슬림 연맹이라고 하는 무슬림 정당 두 개가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아이고.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버려요. 1945년도에. 근데 영국이 솔직히 승전국이지만 영국이 직후가 석자였거든요. 런던이 정말 쑥대밭 폐허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처칠도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식민지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특히 인도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좀 정리를 시킬까? 이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을 됐고 지그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해.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인도 땅으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예요. 이 사람을 생뚱맞게 인도로 보낸 다음에 네가 대충 여기는 힌두교 땅, 여기는 무슬림 땅, 선 그어. 변호사가? 변호사가 또 괜찮아요? 문제는 이 레드클리프가 태어나서 인도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지형을 모르네. 처음 왔어. 이야. 근데 왜 보내? 아니, 왜 생뚱맞으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 야 그럼 지도 갖고 오라고. 어느 지역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고 어느 지역에 힌두교들이 많이 사냐. 가보지도 않고 5주 만에 선을 쫙쫙 그어요. 이게 그럼 이른바 레드클리프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레드클리프는 바이 하고 떠나버려 영국이. 아니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자, 대충 지도가 그려집니다. 요쪽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요쪽 지역은 힌두교도들이 많이 산다 해놓고 요쪽은 서파키스탄, 여긴 동파키스탄. 이건 선을 동서가 너무 파키스탄이 대강 그린 거 아니야? 그냥 나 너무 대강구나. 막 땅 따먹기 하는 대강 그린 것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두 군데를 찢어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 찢어놨잖아요 지금. 문제는 여기와 여기 사이가 거리가 얼마게요? 무려 1,600km. 1,600km. 우와, 한반도 가로지르는 거야. 더 멀어.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단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레드클리프가 쫙쫙 선 긋고 무슬림들은 다 요 땅으로 다 가시고 힌두들은 요 안쪽 내륙 지역으로 오세요 라고 선 긋고 가버립니다. 선배님 상상해보세요. 몇 주 안에는 몇 천만 명 사람, 몇 백만 명 아니 몇 천만 명 사람 집을 떠나야 돼요. 어머.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막 하고 갔어.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전체 인구 정도, 남한 전체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일이. 자, 근데 파키스탄이 나눠져 있지만 중앙정부와 모든 뭐 관공서와 모든 돈은 다 서파키스탄, 지금 거의 여기 너무 불편하다. 여기에 몰려 있었고 여기는 완전 소외가 돼버려요. 거의 식민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1970년에 여기 동파키스탄에 사이클론, 그 태풍이죠.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해요. of the Indian Ocean are called cyclones.
동파키스탄에서 서파키스탄에게 SOS를 칩니다. 중앙정부에게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서파키스탄은 NO. 왜? 왜? 간다. 인제 나라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너무 일단 멀어. 도와주기가 싫었고 명분이 뭐였냐면 가곤 싶은데 너무 멀어? 인도가 중간에서 막아버려서 못 간다. 엄마야 너무 해가지고 거의 미쳤나다.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일이 아,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동파키스탄에서는 야 뭐냐고 이럴 바엔 우리 독립하자가 돼요. 서파키스탄은 너희 독립하면 너희 죽여버린다가 되고 도와주고. 그때 헐거주지도 않으면. 한 나라가 끼어듭니다. 동파키스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야? 인도가. 왜? 왜냐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두 나라로 쪼개지면은 더 쉽잖아 상대하기가요. 네. 그래서 인도가 동파키스탄 독립을 도와줘요. 네. 그럼 당연히 서파키스탄은 좋아 안 좋아요? 인도 너희들 딱 기다려. 그래서 1971년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글라데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파키스탄이었는데 이게 독립을 하면서 방글라데시로 1971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 카시미르 지역이잖아요. 자, 요 위에 지역이요. 네. 1947년 8월 15일 이때 영국이 갑자기 빠이 하고 선 긋고 가버려요. 네. 그때 이제 영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힌두교도들은 다 인도 쪽으로 가시고 무슬림들은 다 파키스탄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시미르가 원래는 그냥 독립왕국이었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파키스탄 쪽으로 붙을까? 인도 쪽으로 붙을까? 아, 옛날부터 그냥 거긴 놔뒀던 데군요. 거의 독립 토국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왕족과 왕은 힌두교도들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슬림이었어요. 왜 그래? 그럼 당연히 주민들은 아니 당연히 우리는 파키스탄 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골치가 아프니까 이 왕족이 뭐라고 했냐면 됐고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 다 안 간다. 독립국으로 계속 있겠다. 아, 위험하다. 라는 말을 하자 파키스탄이 뭔 소리 하냐고 주민들 대부분이 우리 쪽으로 온다잖아. 라고 하면서 군대를 카시미르 지역으로 파병을 해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카시미르의 왕족과 왕은 또 인도. 군대가 오네? 같은 힌두교도인 인도의 SOS 친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인도가 또 카시미르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1947년도에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되겠습니다. 기껏 독립됐는데 영국이 떠났는데 이 모양이 또 여기도 나오는구나. 이게 여기가 왜 지금 양국이 다 그 집착을 하냐면 네. 여기가 그 인더스강의 수원지거든요. 여기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이고. 1947년도부터 그 무려 2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제 유엔이 중재를 합니다. 그만 스탑 해서 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도 이제 싸우기가 벅차다 보니까 됐고 잠깐 총 놓고 여기에 거길 또 나눠. 라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카시미르의 휴전선을 그어버려요. 아이고.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파키스탄령, 오른쪽이 동쪽이 인도령. 대체 어떻게 저 나라가 핵무기를 어떻게 170개가 넘게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도가 172개, 파키스탄이 170개 갖고 있잖아요. 인도가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것이 1974년 5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핵을 가졌을 때 일단 제일 불안한 건 누구겠어요? 파키스탄이겠죠. 그래서 뒤를 쫓아가는데 자, 이후 1998년 5월 11일에 인도가 두 번째 핵실험을 해요. 그리고 17일 후인 5월 28일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키스탄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인도가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17일 만에 파키스탄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고 계속해서 핵폭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60, 70년대에는 사실 핵 개발 경쟁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가 크게 당합니다, 중국한테.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때문에 인도에서도 이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인도에서 핵을 개발하니까 또 파키스탄은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미노처럼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서 뭐 국력이나 또는 인구나 모든 면에서 인도의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고, 글자 그대로 뭐냐면 전 국민이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북한은
북한이면 맞아. 북한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키스탄 대상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용으로 인도는 시작했다가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북한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핵은 가져야 된다. 왜냐면 핵을 가지면 그때는 남조선도 미국도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쌀, 뭐 사탕가루, 기름 다 들고 와서 우리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 성공하잖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이 가서 진짜 뭐 쌀을 넣으면서 무릎을 꿇었느냐? 미국이 또 설탕 뭐 들고 와서 무릎을 꿇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저 핵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다라는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속았구나. 안 믿어요. 이제. 한 번만 안 쏘면 북한이 필요한 4개월의 식량을 옥수수로 사올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은 그걸 한 번 쏘지 않는 걸 택하지 않죠. 쏘죠. 아, 근데 최승병 선생님,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네. 북한이 핵 개발할 때 파키스탄이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지금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를 보면은 아무래도 파키스탄이 조금 더 체급에서 밀리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핵을 개발하는 이 모습이 딱 북한과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치. 바로 거기에 이 두 나라의 핵 무기 개발과 관련된 아주 끈끈한 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그 유명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죠. 이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사실 이 전 세계 비핵화를 깬 굉장히 핵 확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칸 박사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유럽에서 핵 우라늄 농축 기술을 그 당시에 몰래 빼내오는데 성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우라늄 원광 속에 있는 핵 물질, 그게 우라늄 235라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0.7%밖에 없는 걸 계속 원심 분리기라는 걸 돌려서 점점 더 고농도로 농축시켜서 90%까지 농축을 시키면은 그게 바로 원자 폭탄에 쓸 수 있는 핵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유럽의 유덴코라고 있는데 이 칸 박사가 그쪽에서 일하면서 이 기술을 빼내요. 그러면서 본국 파키스탄에 이걸 넘겨갖고 파키스탄에서 이 원심 분리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이 원심 분리기를 비밀리에 많이 설치해갖고 그때부터 핵 연료를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원자폭탄 개발까지 성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이걸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파키스탄은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은 돈이 필요해갖고 이걸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비슷한 처지에 다른 핵을 갖고 싶어하는 국가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 중에 야, 설마.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고요. 북한 외에도 당시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처럼 돈 좀 있고 핵 개발하고 싶은 국가들과 우리가 기술을 줄 테니 너네는 돈과 다른 무기 기술을 달라. 야, 그치? 북한에 줄 게 뭐 있지? 북한은 뭘 강철이 주지? 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깜철이에요? 이란과 이라크 같은 경우는 네.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돈을 주면 되는데 네. 북한은 줄 게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로켓 기술. 그 당시 북한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입한 다음에 그거를 역설계해서 노동 미사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자체 확보한 미사일 기술을 갖다가 파키스탄에 넘기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이 원심 분리 기술을 넘겨준 겁니다. 서로 윈윈했구나. 북한도 그 뒤에 계속 독자적인 발전을 시켰습니다. 각종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걸 밀수하고 독자 기술 개발을 해갖고 왜 작년 9월달에 왜 김정은이 지하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 은색으로 된 거기 거. 보면은 이게 훨씬 이제 굉장히 저거보다도 큰 원심 분리기들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파키스탄의 초기 P1, P2 초기형 설계를 받아다가 두세 세대 정도 더 발전된 모델을 투입했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파키스탄에서 전해준 거다. 이게 지금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파키스탄은 그 좋은 기술을 북한에 넘겨요? 자, 핵포탄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걸 실어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잡고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키스탄도 큰 나라지만 인도는 어마무시한 대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 밑에 있는 남부에 있는 뭄바이 같은 도시로 보내기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아, 예. 그 탄도 미사일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근데
약간 서로 이제 그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핵무기가 있는데 미사일이 없고 이런. 북한은 핵기술은 없는데 미사일은 있고 서로 니즈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서로 손을 잡은 건데 그런 게 또 왜 맞아?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1997년 12월에 당시 파키스탄 참모총장이 방북을 합니다. 방북을 하고 불과 4개월 후에 파키스탄이 사거리 1,500km의 가우리 1호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성공을 해요. 탄도미사일은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파키스탄이 자체 개발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준 거죠. 그냥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 그렇지. 대단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파키스탄이 이 가난한 북한의 미사일을 구매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뭐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월등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그런 비밀 무기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예, 그, 유일한 나라. 예, 북미 회담 때에도 그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가 북한은 돈만 주게 되면 자기 외할머니도 팔아넘길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부모도 팔아. 그리고 또 중동 나라들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시리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북한으로부터 로동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 로동 미사일 그 자체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싸니까 우선 그게 메리트가 있었고, 두 번째로 재원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족국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는 알아도 북한제 미사일은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조금 있다는 거로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수입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진짜 말로만 그래야지 로켓 배송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보내는 진짜. 그렇게 가오야. 로켓 민족이에요. 너무하잖아요. 핵 배송해. 이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국가의 브로맨스는 90년대 말에 최고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북한과 파키스탄은 핵과 미사일을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되는데, 그런데 1998년 6월 7일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두 나라의 밀월 관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고급 주택가에서 북한 국적의 김신애라는 여성이 복면을 쓴 괴한에게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북한 여성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암살 사건의 피해자인 김신애의 정치였는데 당시 주 파키스탄 북한 대사관의 경제 담당 참사관 강태윤의 아내였어요. 아유, 대사 부인을? 그렇죠. 약하지 않네. 큰일 날 자,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이 김신애가 우리 쌍킴 교수님이 북한의 경제 담당 참사관인 강태윤 참사관의 아내였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강태윤이라는 북한 대사관 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북한의 무기 밀매의 총책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미 국무부가 이 강태윤이라는 북한 외교관을 북한의 무기 밀매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사건 당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날도 강 참사가 일과를 마친 후 아내와 함께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주택의 진입로를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무렵 강 참사의 집 앞에 보이잖아요. 그 집 안에서 때르릉 때르릉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강 참사가 헐레벌떡 들어가서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윤입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두는 순간 집 밖에서 날카로운 총격음이 울려 퍼집니다. 빵! 그러면서 낯익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죠. 강 참사가 서둘러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집 밖으로 나가니까 그의 아내는 이미 총을 맞고 현장에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참사를 죽이지 않고 아내를 죽였지? 일단은 이제 공식 버전만 말씀드릴게요. 사건 발생 얼마 후에 파키스탄 당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단순 사고라고 합니다. 그게 좀 거시기에 한번 들어보세요. 강태윤 참사 집에 있던 상주 요리사가 있는데 이 요리사가 이웃집 무장 경비원의 총을 들고 있는데 이거 실수로 총탄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김신애가 맞았다. 아이. 5살짜리 애가 쓰라 그래도 그거까지 잘 쓰겠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양식 돼. 바다를 요리사가 던진 그렇지. 프라이팬에 프라이팬에 맞았다가 맞았다 더 그랬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들었는데 이슬람아바드하고 라호르는요 파키스탄에서
각비율이 좀治安이 좋은 동네예요. 파키스탄 군으로부터 그리고 파키스탄 국정원으로부터 철저히 부촌이구나. 예.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철저한 계획으로 저한테 들려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 옆집이 바로 아까 얘기한 칸 박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경호가 철저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워낙 그 조사 결과가 석연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요 외신에서 다양한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파키스탄 경찰의 첩보를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원래 김신혜가 북한 무기 수출에 관한 정보를 서방 외교관에게 제공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신혜가 서방 기관의 산업 스파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발견됐고 그러자 북한에서 비밀 요원을 시켜서 김신혜를 암살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의 나라에서 위험 부담을 갖고 암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외교관이니까 잠깐 들어와. 불러드리면 되지. 라고 해서 국내로 불러들였으면 될 텐데 북한 내부로. 비밀 요원 얘기도 나오고 요리사 얘기도 나오고 김신혜도 나오고 하는데 강참사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내 말이. 강참사는 그대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신혜의 그 시신은 뭐 부검이나 이런 과정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이렇게 소식만 남겨지고 이 일은 잊혀요. 그리고 4년이 지난 2002년 12월 29일에 마이니치 신문에 파키스탄 특파원이 특종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와 전혀 결이 다른 내용을 하전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북한은 김신혜의 시신을 넣을 관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은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가스 원심 분리기 샘플과 그 설계도를 함께 넣어 가져갔다. 이는 이슬라마바드 평양을 비행하는 특별기를 통해 운반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뭔가 소름 끼치는 추측을 할 수 있죠. 혹시 이거 가져가려고 일부러 사살한 건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관으로 가져가면 아무도 그걸 열어보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다 그럴 수 있다. 그런다고 사람을 죽이냐? 범인이 누구인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진짜 북한의 소행이었을까요? 피살 사건이 있은 5년 뒤에 2003년에 누구의 입에서 이 전말이 드러나냐면 탈북 외교관이자 태국의 이 북한 무역 참사관이었던 홍순경 참사. 홍순경 참사의 인터뷰에 의해서 그때 김신혜 피격 사건의 전말과 진실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이 홍순경 참사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파키스탄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태훈 참사와 김신혜 씨 이들 부부와도 안면이 있는 잘 아는 사이였어요. 자, 홍 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뒤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신혜 피격 사건을 철저히 외부의 비밀에 붙였지만 우리 같은 외교관한테 그 진상이 전부 알려져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홍 참사가 범인을 지목했어요. 의외로 홍 참사가 지목한 범인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은 왜 이 암살 배후에 인도가 있다라고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을까? 보세요. 김신혜를 저격한 게 인도다. 그럼 인도는 왜 북한 외교관의 아내를 피살시켰을까? 아, 그 이유는 우리와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얘기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두려워했던 파키스탄 정부는 묻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 류현우 대사님은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이 김신혜 피격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외교계에서 그리고 또 대외 활동 분야에서 쭉 소문이 퍼지면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김신혜를 그 죽인 범인은 당시 파키스탄과 분쟁 관계에 있던 인도의 저격수다.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그때 당시 북한 그 미사일 기술자 17명이 파키스탄을 비밀리에 방문해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도와주고 그 실험에서 성공한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축제를 하든지 뭐 기쁜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황급히 부랴부랴 해가지고 다 본국으로 이제 평양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키스탄 첩보부에서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 정보 당국에서 인디아에서 이제 저격수가 와서 미사일 기술자들을 살해할 것이다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강참사의 집 주변에 이제 숨어 있으면서 그 강참사라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실수로 해서 김신혜 씨를 이제 쐈다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북한이 김신혜 그 관 속에다가 뭔가 이게 중요한 기밀을 함께 넣어서 북한으로 보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요. 그래서 외교관이 분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일단은 본국으로 보내야 돼요. 야, 그래 이 기회에 활용을 하자. 어차피 외교 행랑은 못 열어보는데 사람들이야. 관을 어떻게 열어보냐. 그래서 못 열어볼 관 안에 안타깝지만 이 안에 원심불리기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같아요. 북한은요 그냥 시신 가는 김에 맞아요. 뭐라도 해서 돈 되는 거 같이 붙이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보내.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또 딴 편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라면 아무래도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외교관의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고 또 외교관이다 하게 되면 이역 말리에까지 비행기 특별기를 보내서 그 아내의 시신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높은 직급의 간부도 아니거든요, 사실 외교관은.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별기를 보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화장해도 되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핵 기밀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 기밀을 가져올 수 있다. 겸사겸사. 하게 되면 북한은 무슨 짓이든 아마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과 함께 그 원심 물리기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가져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상상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참사의 아내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북한이 특별기를 보내서 관을 실어온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다른 게 들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그렇죠.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만 놓고 보면 1990년대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된 거고 또 시간이 흘러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만들고 무려 110개나 갖게 되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이제 다들 알게 된 거고요. 지금 김정은이 가장 목말라 하는 거는 핵 보유국 인정받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롤 모델인 거죠. 현재 이 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공식 핵 국가는 미, 영, 프로, 중 5개국이에요.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보유국.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파키스탄 경제 제재 안 받거든요. 미국은 경제 제재 안 했나? 궁금하시죠? 근데 미국도 파키스탄에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뭘 받냐면 미국이 파키스탄에 경제 제재를 가하던 중에 미국 내에서 9.11 테러가 터집니다. 이 9.11 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했죠.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쳐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영공을 열어주지 않으면 미국의 전투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파키스탄이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좋아, 미국 우리가 영공 활짝 열어줄 테니까 우리 핵개발 제재 풀어줘. 그때 미국이 콜합니다. 북한이 그걸 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다 받고 있어. 차라리 아예 완성시켜서 미국과 협상할 기회만 있으면 파키스탄처럼 언제든지 경제 제재를 풀 수 있어 라는 꿈을 북한은 갖고 있는 거죠. 앞서서 파키스탄이 이제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적국인 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제 핵 보유국,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어요. 결국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미사일을 갖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바로 인도 파키스탄의 대립. 야,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참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별 의미 없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못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 무슨 원심 분리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핵무기를 만든 성공의 칠알은 파키스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김정은이 핵 괴물이 된 거기에는 분명히 파키스탄의 추궁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도 파키스탄 문제를 가지고 렌즈 삼아서 남북 문제를 또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인도 파키스탄의 역사, 지금까지의 분쟁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인도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이 없을 것이냐 이 생각을 저는 해봐요. 맞네. 그러면 그 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쯤에서 통일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서로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합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분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남북의 문제도 우리가 핵을 가졌느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앞섰느냐 이 문제는 하나의 임시적인 봉합책밖에 안 되고 우리가 통일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평화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투영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지만 우린 왜 못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